예, 시사정담 3인 3세 5월 15일입니다. 예, 지난주에 19대 대선이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끝나고 처음 하는 3인 3색이다 보니까 대선 평가를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대선 평가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상당히 열광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정치권 변화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9대 대선 평가.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40%를 간 넘었다는 거하고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했다는 거. 또 심상정 후보도 10%까지는 못 가지만 6.2%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문재인 후보 당선은 예측됐던 거죠? 예. 우리 이 3인 3석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앞서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앞서는 그런 거를 결국은 큰 변화 없이 끝까지 유지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은 어쨌든 간에 촛불 대선이 성격을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즉 보수가 몰락이 어쨌든 이번 선거의 또한 큰 특징이었죠. 그렇죠.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 국면을 타고 이제 이번 대선이 치러졌다는 것. 그러면서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대선 때까지도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 세력은 이렇게 홍준표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그 정도가 모였고 탄핵 반대 세력이고요. 탄핵 찬성 세력은 이제 문재인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유승민, 심상정 후보로 이렇게 표는 좀 나누어 가진 셈입니다. 예, 또한 특징이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 이게 비문연대가 구축될 것인가, 이렇게 비문 단일화 이루어질 것인가가 선거 막바지까지 하나의 이슈였죠. 예, 그런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나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보자면 역시 이 3월 10일 무렵에 당시 여론이 탄핵 찬성이 76%, 탄핵 반대가 한 24% 정도 됐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대선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가 24%라면 나머지 탄핵 찬성을 했던 후보들이 전체가 얻은 표의 집합이 76%다. 다만 이 부분을 깨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고립시켜 갖고 나머지를 비문재인 구도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오자 구도가 유지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거두고 2위 후보와 한 20% 가까이 차이를 내는 20%에 육박하는 차이를 내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위와 득표수는 역대 최대라 그러더라고요. 예. 한 580만. 예, 그 정도. 지난번에 이명박 그때가 500만 표, 잃어버린 500만 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펴죠. 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게 됐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41.1%, 45%가 상당히 이렇게 좀 50%를 넘겨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45%가 나름대로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그거로 했는데 조금 거기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45%를 두고 이제 매직 넘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45% 자체 득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역시 이렇게 다자구도라고 한 한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재인 후보 자체가 가진 확장성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좀 뭐 완전하게 이렇게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그 촛불 대선의 기본적인 성격이지만 어떤 대선 판세에 있어 가지고는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불출마 네. 그때가 상당히 그 하나의 이렇게 이 결정적인 그 시점 아니었나. 왜냐하면은 그 반기문 전 총장이야말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이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촛불의 어떤 이 세력의 후보라 맞을 수 있는 후보였는데 그때 불출마를 하면서 사실 좀 이 문재인 후보 당선이 좀 예측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전 총장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이 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가 있었고 또 중도층으로부터도 일정한 어떤 그 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물러남으로 해가지고 보수층은 그 대안 찾기 골몰 해가지고 황교안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찾은 게 홍준표라고 했을 때 홍준표가 모을 수 있는 표의 한계가 24% 정도였다. 그 부분이 맥시멈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후보가 45%에 못 미친 거는 역시 이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호남에서 일정한 부분을 그걸 유지를 했다. 자기 그걸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심상정 후보도 일정하게는 그래도 TV 토론을 통해서 선전을 했다. 또 유승민 후보도 막판에 어떤 그런 호소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존립의 어떤 그걸 얻어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촛불 세력 내에서 황금 분할을 하는 그런 결과 승리는 문재인에게 주더라도 나머지 세력도 그걸 하면서 5당 체제가 존속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 3위, 4위, 5위 모두가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 정치 행보에서는 그 한 소리씩을 할 수 있게 좀 만든 것 같아요.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세상에 부도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랬지만 바로 그 다음날 미국 가자마자 신보수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좀 내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전당대 당권 경쟁에도 결국은 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정치권 변화는 이제 나중에 다시 짚어보겠지만은 어쨌든 각자 얻은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변화의 동력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촛불 대선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76대 24의 결과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 5당 체제를 유지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그 운영하는 걸 그 용인 내지는 지지를 했다. 이게 또 하나의 촛불 민심이었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그 민주당 정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살려 나가서 그 운영을 할 건가 이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시 어떤 그 양당 체제로 하는 데는 그런 시도를 한다든가 그런 거로 돌아갔을 때는 오히려 한국 정치가 어떤 모처럼의 어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시 대립과 갈등의 어떤 그런 거로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잘 살려나가서 만약에 내년 그 지방선거까지 이 체제대로 간다면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게 좀 안착이 되면서 이후에도 어떤 다당구도로 한국 정치가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그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번 대선을 통한 5당 체제의 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음 내년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어떤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겠다. 예.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정기 국회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논의가 진전이 이렇게 대지화되고 그러면서 뭐 이 결선 투표다 선거구제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어우러지는 그것도 5당 체제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은 이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겠어요? 예. 예. 지금 현재 뭐 한겨레 신문이 이제 오늘자 여론조사로 이렇게 나온 부분 보면은 이게 정부 구성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당까지 포괄해서 좀 구성하라. 이것이 과반이 넘습니다. 57.6%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알듯이 민주당과 국민정의 발언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이제 연합, 개혁 연합이죠. 개혁 정부 후보는 20%.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하고 정의당하는 이제 소연정 이런 부분들은 7.7%. 그리고 민주당 단독 정부 구성에 대한 여론은 6.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현 5당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하라. 뭐 이런 어떤 민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게 대단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연정이다, 협치다, 또 통합정부다 이런 개념들이 각각이 뭘 상정하는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정치권 자체가 그걸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지도 않다고 보고, 다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통합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그 열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가 더 이상 분열과 어떤 대립과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통합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그게 나온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현실화시킬 제도나 장치가 지금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이게 만약에 그 의원들을 입각시켜 가지고 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된다든가 하면 바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 이런 용어로서의 나타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구현시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거리가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승리냐 아니면 촛불의 승리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계속 규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월 24일, 10월 말, 지난해 10월 말 이후부터 5월 9일 대선까지 새 정부 들어오까지 약 6, 7개월 동안 이렇게 불상산분 없이 이렇게 정권이 이제 이양돼 나가던 과정은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른정당이 탈당파라든가 모든 세력들이 이렇게 국회와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사회 안정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대선 이렇게 투표를 하고 추구 조사를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에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금방 말씀은 민주당만의 어떤 승리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이 개념 규정도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촛불 대선이라고 규정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복잡한 역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민주당 자체로 본다면 그 지난 2012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혼전일체돼 가지고 당이 그 선거에 전면에 서고 당력을 총력을 모아 가지고 선거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그 대선에서 보인 모습이 앞으로 어떤 정당 정치 발전에 저게 될 수 있다.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또 민주당의 승리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걸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저변에는 촛불 민심이라는 그리고 촛불의 어떤 그런 정신이란 것이 깔려 있는 속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 같이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취임이죠. 이거는 이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해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직까지 정부 명칭이 안 나왔죠. 예. 아직은 뭐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조사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부분들이 70-80%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열광적인 한영을 받고 있다. 그 인사와 어떤 이 소통 행보라든지 민생 행보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초기 인사에서 상당히 전부 다 이렇게 이 난간에 봉착되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는 인사에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께서 이제 후보자로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되신 것 자체가 이렇게 단순한 호남 배려가 아니라 이 비문 계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양새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호남 민심들이 급격하게 이제 안정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친문 독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냥 염려 우려들이 이제 사그라지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호평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대목에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거의 그 임명을 했던 그 총리, 그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또 조국 민족 예. 그 민정수석, 그 다음에 조현옥 그 인사수석 여기까지는 사전에 상당히 준비가 돼 있었던 그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전병헌 정무, 그 다음에 하승창 사회혁신, 또 김수현 사회수석까지도 일정하게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나 당 측하고도 미리 협의가 됐던 그런 준비된 그 부분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인수위 과정은 없지만은 그러나 대선을 치르는 그 중에 한편에서는 바로 발표를 해야 될 그 핵심적인 또 중요한 포스트에 대한 인사에 대한 고민들은 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어떤 내각 부분, 그 다음에 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외교 안보 라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그걸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이제 인사에서 어떤 그런 그게 없이 그 실수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 차질을 빚는 그런 거 없이 순조롭게 가느냐. 또 한 가지는 뭐 역시 총리 그 청문회 인준이 순조롭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재청은 아니라도 이낙연 그 총리 지명자와 함께 이 내각에 대해서 협의는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 라인은 아직까지 그 인사가 안 났는데 아마 금주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어쨌든 초반에 이 국민과 좀 함께하는 소통, 예. 좀 열린 경호랄까요? 그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도 이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맞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젊은 층한테도 그 환호를 받고 있는데, 좀 연출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연출이라기보다는 의도는 했겠죠. 네. 연출이 감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불통, 여러 가지로 이제 꽉 막힌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부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는 부분은 대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들이 이제 국민들 볼 때 굉장히 많은 변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게 뭐 그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많이 썼던 말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예. 정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 너무나 좀 이상한 그 청와대 행태, 또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그 행태, 이런 것들에 그 사람들이 그 주눅이 들고 또 너무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다가 뭐 상당히 정상적인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북중 교과서 폐지 문제라든가 이물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라든가 세월호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수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 상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도 엄청난 변화로 그 마음에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보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고 그동안 힘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현상들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민생 행보에도 이 속도를 내고 아주 인상적인 그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인천공항공사를 갖다가 첫 외부 이 방문지로 하면서 공공 부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이러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사실 여러 가지 이 인력들의 로봇화로 해가지고 오히려 인력들이 좀 감소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굉장히 이 이미지가 중요한 그런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오맹처럼 따라다니던 게 너무나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을 갖고 있다. 1000명 정도가 이제 정규직이고 거기에 비해서 몇만 명 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걸 인천공항공사 자체로 아무리 그걸 줄이고 바꾸려고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TO를 전혀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해왔던 것인데,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날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인천공항에 가서, 지금 또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인천공항에 상시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게, 마침 지금 또 인천공항이 3단계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직원들을 늘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또 다 비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 오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거기서 또 많이 창출되고 질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생겨서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핵심을 짚고 가는 능력은 요번에 이제 잘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이렇게 공공기관 이제 평가에서 이렇게 기존의 부분은 이제 순위, 그 다음에 이제 효율화 또는 이제 성과급제니 해가지고 노동을 이제 강도 높게 쬐는 형식의 어떤 경영평가 방식인데, 고용을 정대시킨다든가 평가 방식 자체를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 전환율이 좀 빨라지는데, 다른 공공기관들도 국가의 어떤 평가 지표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르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옮겨 나가는 것은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장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가겠다, 이런 이제 공기업의 어떤 변화를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기재부가 갖고 있던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분에 대한 통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그걸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그걸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어떤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 기준을 갖고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핵심을 짚어서 잘 접근했다 그렇게 봐집니다. 대선 과정에 TV 토론에서도 일자리 대통령을 주창하면서 어떤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늘린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이렇게 문제 제기와 어떤 비판도 듣고 그랬었는데, 1호가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각 시민단체하고 정부 그리고 이제 당 이쪽에 전부 모여서 이렇게 우선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겠다. 여기서 이제 당장 해결 대안을 내오는 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정의 어떤 과제들 여기서 이렇게 풀어나가 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아젠다를 잡아 나가는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것은 공공기관이 마중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일자리는 민간에서 한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 OECD 기준에 비해 가지고 너무 이제 공공 부분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하고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강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그 총리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 다른 야당들도 상당히 그 견제와 협력을 갖다가 그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주목되면서 이어지는 인사, 또 여러 가지 그 정책 행보, 이 기대감 속에서 그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치권 변화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당청 관계를 좀 창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당직 인선과 또 한편으로는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예. 뭐 어쨌든 새 정부가 이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도 많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갈등도 많이 생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당정 분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당정 간의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 대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당내 다른 세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당 내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들이 진전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청 관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추미애 그 대표하고 그 임종석 그 새로 이제 임명된 비서실장이 그 방문했을 때 그 면담을 이제 실질적으로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언짢은 이 장면이 있었다. 또 그러고 신기루기가 일정하게 있었다.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추미애 대표는 당에다가 대표 어떤 그 인사 추천권을 달라. 그러니까 그 내각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노정을 했다. 이런 그 분석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체가 되는 당청 관계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당직 인선을 밀어붙이면서 이 부분에서도 거꾸로 이제 또 이 전해철 최고위원이나 이런 그 일부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그 좀 늦춰가지고 서로 좀 조정을 해서 하기를 바랐는데 또 밀어붙인 이런 게 있고, 한편으로 이제 원내대표 경선도 지금 뭐 상당히 그 홍영표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정권 초기의 어떤 당청 관계 또 그 민주당의 어떤 역할과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점치게 하는 바로메터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에 당정 분리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당정 분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도 그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고 그래서 민주당 정부라는 걸 강조를 하고 민주당에서 많은 그 분들이 이 정부에도 참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같이 가야 된다.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정무수석에서는 비서실장보다도 이렇게 그 다선이고 연배인 어떤 전병헌 전 그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그 맡았는데 어쨌든 야당 쪽에서도 뭐 그 협치 부분에서는 한번 기대하게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어쨌든 간에 이 결국은 이렇게 원활한 어떤 당정청 그리고 이 당정청 그 원활한 당정청의 기본에서 어떤 국회와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강한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홍준표 후보가 신보수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그 밑바닥에는 어쨌든 친박 세력 간의 어떤 그 일대 대결이 좀 이렇게 예고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이제 전 지사죠. 전 지사는 이렇게 미국에 잠깐 치러준 돌아오자마자 당권 도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수의 중심임을 확고하게 이렇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렇게 친박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급해서 이제 데려온 후보인데 당권까지 어떻게 주느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홍 후보는 이렇게 자기만 유일한 보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계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친박과 일정 정도 이렇게 당내 헤게모니 싸움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뭐 분위기가 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각을 세우고 상당히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제동을 거는 그런 그 야당으로서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려고 하지 않겠느냐 빠집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참조정부 시절에 저격수로서 예. 그 활동을 했던 분인데 하여튼간에 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몰락한 보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출발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복원됐다 뭐 그러면은 도로 이 새누리당이 되는 방향으로는 보수가 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주승용 원내대표의 통합 발언 뭐 8월달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뭐 이런 발언까지 나가고 안철수 후보도 뭐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파장이 일어났는데 통합보다는 연대로 좀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통합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네. 실제 이제 통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히려 국민당 내부가 오히려 이렇게 또 이견들이 나와서 이제 대립될 수 있는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통하든 캐스팅 보트를 확실하게 지고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전술적인 의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정책 연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정책에서 뭐 다르더라도 일단은 이제 지금 의석이 40석, 20석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것만 가지고는 큰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서 뭔가 한 60석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되면 확실한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60석이 되면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 개헌선까지도 되는 거고 또 거꾸로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 그건 또 모든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걸 가지는 이 관계로 양당 공이 이제 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힘을 합쳐 나가겠다 그런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작년 2016년도에 총선의 어떤 여소야대 그리고 제3당을 출연시켰다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5당 구도가 끝까지 이렇게 다들 완주를 했었고 결과에서도 어쨌든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어떤 가반 정당을 위해서 상당히 국민의당과 이렇게 통합하려는 어떤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야당은 야당대로 아마 기본 보수 통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대선 민의는 어떤 5당 체제였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의 또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개헌 전국이다 여러 가지 부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진행되리라 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초기 이렇게 한 달, 3개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데 이 기간 속에서 정말 대선 기간에도 이야기하셨던 어떤 이 통합과 협치로서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런 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